굉장히 많은 위기 지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9월이 되면은 하나씩 터질 거고, 그러면은 또 여기 9월 돼가지고 댓글 달겠죠? 왜 집값 안 빠져요? 9월에 터지는 것들 영향은요 10월에 나옵니다. 왜? 신고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바로 영향 안 나오고, 보통 또 그 저가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도 늦죠. 그런 식으로 해서 10월쯤부터는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많아질 거고,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 경제 자체가 지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9월부터는 본격적인 위기들이 터져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자, 9월 위기설의 실체들 보면은 첫 번째가 팬데믹 기간 자영업자 등에 공급된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이게 계속 연장이 됐었죠. 연장 하다가 지금 마지막은 올해 9월까지인데 이게 종료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역전세 이슈. 지금 뭐 역전세 끝났다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저명하신 분이 역전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이 불안감을 높이고 있고 연체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자영업자 대출 만기 종료가 되는데, 지금 뭐 정부 지원 규모 85조 원, 5대 은행 대출만 37조 원에 달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다 만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16.7조 원이랑 그 다음에 124.7조 원, 요 두 가지가 만기 상황인데, 이 중에서 이 124조 원은 3년간 연장을 하는 거고, 지금 3.8만 명에 대한 16.7조 원, 이게 1년간 추가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외하고 9월에 만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만기되는 자영업자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들도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터지는 것도 터지는 거지만 은행권 연체율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요거는 정책 지원 금융이기 때문에 연체해도 그냥 만기 연장해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체율에 포함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연체율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죠.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외부 자금도 빠져나갈 수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다? 뱅크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금융보다는 2금융이 더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태우죠. 상각 또는 매각을 한다. 어떤 것을? 부실채권을. 그러면 이만큼의 대손 충당금 손실이 오고, 그러면 이 손실이 온 만큼 대손 충당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또는 예금 금리를 높이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 나올 거면, 요게 또 자금 조달 비용을 올리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대출이자가 올라가게 된다. 아니, 정부에서 좀 더 누르면 되지 않나요? 지금 예대 금리차가 0%대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해야지. 금융감독원이 지금 나서서 지금 계속 금감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예대 금리차는 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에서 손쓸 명분도 없다. 그렇다고 예금금리를 누르냐? 이 위기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게 한 가지이고, 그런데 또 자영업자 대출 연장해주면 9월에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또 6개월 연장하든가 3개월 연장하든가 해주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정부는 미루는 게 익숙해져 있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냐? 부동산 PF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 절반이 8월에 만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8월 말에 집중이 되어 있다. 브릿지론 만기가. 그래서 보통은 만기 되기 전에 본 PF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평도 300건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고작 6건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브릿지론 특성상 연장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자만 내가면서. 근데 건설사들 상황이 좋지가 않죠. 작은 건설사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큰 건설사들로 번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도 보면은 9월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를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 없는 것들을 마구 지원해 주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장해서 망하지 않게 만들고만 있을 뿐이지 살리지도 않고 있는 거다. 그런데 망하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들죠. 그러니까 자동차 시동을 끌 거면 끄고 달릴 거면 달려야 되는데 시동 켜놓고도 계속 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시동 켜놓고 안에 내부등 다 켜놓고 이러다가 방전 나잖아요. 기름도 계속 나가는 거고. 그럼 기름 계속 나가다가 결국에 기름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안 그래도 지금 금융권 위기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유소까지 이동할 여력도 없어지는 거다. 그래도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역전세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런 기사들이 계속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아니라 전세난을 걱정할 판이다. 왜냐면 전세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전세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이유 뭐예요? 정부에서 금리 눌렀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찾아요. 뭐 월세가 너무 올라가서 전세로 갈아탔다. 월세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싸졌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5월 중순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언론에서 계속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때처럼 임대차 3법 때도 금리 때문이었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속였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금리 때문이에요. 뭐 공급이 부족하네 뭐 어쩌네 뭐 말들 많은데요. 결국 핵심은 금리죠. 그리고 핵심은 작년 9월에 전세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작년 9월에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요. 이게 올해 조금 오르더라도 갭이 생겨서 돌려줘야 될 돈이 생기죠. 이게 역전세난의 위기인데 지금 뭐 전세난 그러면 2년 전 9월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소리냐 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전보다 전세가가 올라가 있으면 전세난, 2년 전보다 전세가가 떨어져 있으면 역전세난이라고 아주 저명하신 분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올라갈 땐 그 얘기를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반대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좀 이런 이야기나 쓰고 있다. 매국경제, 만국경제 이런 데서. 근데 그 저명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9.13 정태익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100만 유튜버.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 대란이 없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020년 2년 전 전세 시세를 그대로 현재 계약할 수 있다면 전세 대란이 안 온 거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9월에 한 영상이에요. 2022년에는 2년 전보다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추세더라도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 대란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전세가가 뭐 조금 올랐다고 치더라도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역전세 대란이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제 의견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하신 유튜버가 과거 계속 오른다고 했을 때 했던 논리를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지들이 유리할 땐 로맨스고 지들이 불리할 땐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으실 거라 믿는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 9월에 정점 찍는다고 합니다. 즉 9월까지 오른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코픽스 금리 떨어졌다고 또 기사 오지게 나오더만.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신규 코픽스만 떨어졌어요. 잔액, 신잔액 다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신규 코픽스 얼마나 떨어졌어요? 0.01%포인트? 밖에 안 떨어졌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이제 코픽스 금리죠. 신규 취급액은 0.01%포인트 떨어졌지만 잔액은 0.03%포인트 올라갔고 신잔액 역시도 0.03%포인트 올라갔다. 그렇다는 것은 올라간 거 둘, 떨어진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간 비중은 0.03 그리고 떨어진 건 0.01. 그러면은 코픽스는 올랐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신규에 한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코픽스 금리 떨어졌다 주담대 금리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배하는 기사들만 잔뜩 나와 있는데 0.01%포인트 떨어져도 영향도 못 줘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연준의 긴축 행보가 종료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9월쯤에는 금리가 안정될 것이다. 9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리가 안정이 될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미국의 긴축이 종료가 아니다 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긴축을 종료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지금 뭐 국채 매수를 부추기는 요인인데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은 국채 매수를 부추기는 요인인데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국 금리 인상 종료되면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채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미국채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어디서 빠져나간다? 해외? 이 해외는 미국 기준으로 해외이기 때문에 한국 국채 역시도 팔고 미국채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한국 국채보다 미국채가 수익률이 높은데 한국은 금리 동결됐으니까 금리 인상 종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채를 안 사고 한국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수익률도 높아, 그 다음에 금리도 높아, 그 다음에 안전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 동결 때가 정말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지금 9월 인상 이야기 나왔지만 9월에 인상할 것 같아요. 안 할 리가 없어요. 지금 물가 자극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동결됐던 이란 자금이 인출이 될 가능성까지 생겨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료가 됐어요. 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게 또 9월 상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9월 지금 봤을 때 전세가 재작년 9월에 정점 찍어서 역전세 폭이 가장 커질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자영업자 종료돼서 금융권에 타격이 입힐 것이고, 이게 안 되더라도 부동산 PF 만기가 줄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금융권이 만약에 그걸 또 연장하기로 한다면은 금융권에는 더 많은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그만큼 자금을 더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겹쳐지고 있고, 9월에 금리가 동결되면 당장 터지는 거고 미국에, 그 다음에 9월에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지 않고 더 인상이 된다면 폭탄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LCR 규제 정상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9월에 집값이 변곡점을 맞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에 공급한 유동성이 바닥을 드러내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기간 저번에도 봤지만 서울 수도권의 기준금리는 음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협의통화 가계대출이 양에 영향을 미쳤는데, 정부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할 것이냐, 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4에서 6월 석 달 동안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이 기간 1금융권 주담대 증가분의 71.6%가 정책 모기지론이다. 즉 특례 끝나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특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이 그거고, 그리고 7월에는 특례 대신에 특례가 거의 끝나가니까 뭐 했어요? 50년 주담대, 이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늘어났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은행, 여기서 주담대 규모 어마어마하게 키웠죠. 근데 문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9월이면 고갈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고갈되면 연장할 수 있느냐? 더 연장해 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여론들이 나오고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 상위 20%에 12조 원. 그래서 유효 신청액 중에서 31조 중에서 7조, 즉 23%가 세전 연소득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자들에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DSR이 굉장히, 저런 사람들은 DSR 기준도 높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DSR을 피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뜻하는 바가 뭐냐? 고소득층도 특례 아니면 집 사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DSR 우회해주지 않으면 집 사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누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제.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논란 생기니까 국민 부담이 커서 도와드린 거지만 가계대출 잡기에 총력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50년 주담대 인뱅 정책 모기지, 얘가 4에서 6월을 주도를 했고, 여기 얘가 지금 7월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8월은 뭐가 있어요? 8월까지는 가겠죠.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9월은 뭐가 주도할 건데요? 인뱅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것도 막혔는데. 즉 유동성 막히면 끝이에요. 근데 7월에는 은행권에서 강화할 이벤트들만 잔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주담대 증가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주담대가 역대급으로 증가해도 거래량은 평년의 3분의 2 수준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이번에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일시 반등으로 끝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시장에 들어갈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9월부터는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갈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여파들이 10월부터 나오게 될 텐데, 무슨 몇 달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처럼 계속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낚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에 낚이면 어떻게 돼요? 한 2층에서 떨어지면은 다리 정도만 부러질 수 있겠죠. 63층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식의 집사라고 하는 거는 전망 보여줄게 해가지고 63빌딩 꼭대기까지 올린 다음에 뒤에서 확 밀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수작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